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인턴 정혁진입니다. 매일 아침 타 방송사 경쟁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다 보면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면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황출세는 안 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8시 청각 3부 시작합니다. 자, 코너 시작하기 전에요. 방금 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재난 방송입니다. 7시 55분에 요청해온 사항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의 이상 반응 관련해서 안내사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통증 발생 시에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하시고 미열 증상 발생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열, 근육통, 몸살 증상 시에 해열 진통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종 부위에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 그리고 접종 후 4주 이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통, 다리 부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도 발열, 몸살, 두통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 진료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급속한 기운차, 다른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접종 부위 외에 멍과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도 의사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에 급히 빨리 신고하시고 응급실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접종 후에 호흡 곤란, 심한 현기증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접종 후에 입술 또는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접종 후에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지는 경우 재빨리 응급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여의도 시럽자들 코너입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예, 먼저 정부 개각 좀 얘기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 후임 국무총리 김부겸 전 장관, 정무수석이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 지명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간 관리형 내각으로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 위원장님? 예, 관리형인 측면도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나 그다음에 정무수석의 측면은 관리형보다는 쇄신의 방점이 찍혀있는 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5개 부처의 장관들을 관료로 임명한 것, 이것은 이제 그런 관리의 임무 있겠죠. 그래서 그 쇄신과 그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염두에 둔 개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김부겸 전 장관,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 이 부분이 쇄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분이 비교적 언론의 평가도 그렇고 당 주류와 어떤 다른 결의 목소리도 함께 내왔던 그런 분들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당에 주류 비주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언론도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비주류가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렇다고 보면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좀 더 다른 각도로 듣고 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면 그 국무총리와 정무수석은 그래도 관리보다는 쇄신의 방점이 찍힌 그런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면 전환 위한 기만이자 돌려막기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시던데 김연아 의원님. 네, 일단 저는 쇄신과 안정이라는 게 병립할 수 있는 가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임기 말기에 관리형 인사라고 보고 있고요. 국무총리의 임명권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지금 코로나가 백신 접종도 조금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또 백신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 산재된 가운데 국회의장까지 지내시고 또 여러 가지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지내는 거에 대한 비판도 걱정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는 대선 준비라는 어떤 명분을 갖고
후임자가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기도 전에 퇴임하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권 말기에 책임감보다는 각자의 어떤 향후의 미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예. 저는 좀 되게 그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마무리하시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부겸 의원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시고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지금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간 이 엄청난 산재들 또 국무총리실은 방역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는 가덕도 공항 등 여러 주요 이슈들에 있어서 예. 주도적인 또 조정자 역할을 해왔는데 과연 1년 정도 남은 임기 한해서 그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저는 누구나 다 예측하듯이 그냥 관리하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수습하는 정도? 글쎄 수습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냥 지켜보는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개각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김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 총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큰 이슈들 방역, 부동산, 가덕, 신공항 같은 이런 이슈들의 조정자 역할 이거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김부겸 전 장관이 총리 되면요 이런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고 또 질타하고 싶은 내용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지금 총리 교체기 간의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외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런 외신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과 또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불안하고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물을 걸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지금 대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문회 하는 동안 그럼 누가 나와서 지금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나요? 저는 굉장히 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본인이 개인 사정은 있지만 후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직무를 수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예. 박수현 위원장님, 지금 김인하 위원의 그 비판이요. 그러니까 총리의 역할이라든지 사실 이게 보니까 무책임한 너무 빠른 퇴임 아니냐. 그리고 또 섣부른 또 지명 아니냐. 신임 총리 이런 비판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야당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연아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백신의 공급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좀 불안한 요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야당도 철저하게 이런 어떤 국정에 대해서 함께 파트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왕에 그 보궐선거도 크게 이기신 정당인데 이런 측면에서 좀 너무 아무리 야당이지만 야박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김연아 의원님께서 지금 코로나 위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다른 나라가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국이나 이스라엘 예를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전부 회사도 못 가고 이런 어떤 락다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제, 봉쇄 속에서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가 미용실을 갔다. 그 다음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좀 벗도록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완벽한 일상을 회복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일을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치 그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국민들께 코로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비교다. 내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는 코로나 접종률이 야당에서 뭐 아프리카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같은 할 일이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 백신 수급의 상황이 불안한 속에서도 지금 2분기까지 마치기로 했던 1,200만 명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혀 차질이 없고요. 그다음에 속도도 이제 4월 15일에 이 접종센터도 그동안에 71군데에서 140여 개로 늘렸고 지금 4월 말까지는 지금 전국에 264군데 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일일 한 10만 명 접종하던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일 한 100만 명 단위로 접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야당이 아무리 이 코로나 백신 확보 때문에 여당을 흔들고 싶어도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떤 국무총리와 장관이 교체기지만 야당에서 지금 김연아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좀 줄어들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당도 잘 준비하셔서 뭐 정치인이 총리이던 시절에 와서 답변을 하면 정치 공방이 되겠지만 관료가 와서 답변하면 뭐 그렇게 정치인만큼 하겠습니까? 서로 실질적인 내용을 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장께서는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 그 혁신, 쇄신 코드로 말씀하셨는데 김연아 위원님, 네네. 사실 정무수석 자리가 이게 보면 과거에는 뭐 야당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지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죠. 뭐 야당 뭐 민원 해결사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 사실 그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인데 야당과의 역할. 어떤 역할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셨어야 됐죠. 그런데 네. 여태까지의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실은 국회에서의 거의 싸움닭 역할을 자처하셨던 게 아닌가. 모든 분란의 중심에 계셨고 예. 또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야당과의 갈등 반복에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에 이철희 정무수석의 새로운 그 등장은 새로운 약간의 기대감을 주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좀 한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재보궐선거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야당이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드러나고 있는 어떤 갈등이 뭐냐면 여당 내에서의 당청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새롭게 대선 레이스를 준비해야 되는 집권 여당과 또 이제 정권 말기를 향해 가는 청와대와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 목소리보다는 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신임 정무수석이 이제는 야당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미래 권력과 지금 이제 현재 지는 권력 사이의 이 이해조정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이철희 의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나 선거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은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리더십의 한계, 또 목소리의 한계도 있어서 저는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입장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사실 LH 사태로 경질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후임의 기재부 출신이죠. 노형욱 그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보니까 예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박수영 위원장님? 네. 왜 이런 분을 지명했을까요? 저는 아주 뭐 적합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그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 한 부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서너 개 부서 이상의 그 연관된 종합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각 부처의 어떤 입장들을 조율하고 조정해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전문가이지만 국무조정실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그런 각 부처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통할하고 통솔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을 뭐 세제나 뭐 다른 제도나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이끌어낼
종합적인 능력의 소유자이고 지금의 시기에 적합한 국토부 장관으로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기재부 출신이니까 기재부와의 협력 이런 부분 뭐 무난히 잘 되겠네요. 네. 예. 자, 부동산 전문가이신 김연아 위원님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국토부 이번에 인사를 보면 전형적인 관리형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태까지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장관을 한 인사들이 계속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늘 공무원인 분이 맡게 됐는데요. 글쎄요, 이왕이면 국토부 안에서도 관리형 전문 고위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번에 왜 기재부 출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을까라고 보면 이제 여당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을 생각해보면 LH 사태로 인한 국토부 내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예산 전문가가 지금 국토부 수장으로서 앉아서 이 업무를 볼 만큼 지금 국토부 부동산 관련 이슈가 그렇게 잠잠한 상태인가, 그러니까 관리만 하면 되는 상태인가라고 보면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뭐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세금 이슈들을 해서 근본적인 방향 자체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예. 노영욱 장관 후보자가 어떤 세금과 관련된 특히 이제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 주택 공급 이슈에 대해서는 자칫 정부가 조금 LH 사태를 빙자해서 또 서울시장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냥 조금 관망하는 상태로 머물고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어떤 세간의 우려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경제부총리 유임이 홍남기 부총리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박수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홍남기 부총리의 당분간 유임. 네. 이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까 김연아 의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총리 교체기에 어떤 부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당정청 간의 사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조율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보완책 같은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번 주만 해도 그런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해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할까, 어떻게 미세 조정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또 홍남기 부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업무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국정기조를 180도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또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정책의 방향은 유지를 하되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세제 같은 것들 어떻게 미세 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공급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의 급증이라고 하는 주거 형태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 61만 가구의 증가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급은 어떻게 좀 보완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책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사실에서 우리가 평가받았던 그런 제도의 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홍남기 부총리가 불가피하기도 하고 또 적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거기까지가 홍남기 부총리의 또 임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장기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유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위원님? 네, 저는 홍남기 부총리만 지금 유임됐지만 사실 교체될 거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무총리 부재에 따른 국회 대정부 질의 상황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는 이제 여러 분야에 사실상 중복적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또 지금 경제 이슈도 있고 방역 이런 것들을 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대정부 질의상 앞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그쪽 자리에서 본인의 어떤 직책을 바꿔
답변하는. 예. 글쎄요, 뭐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대정부 질문상의 장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어느 뉴스를 보니까 당분간 홍남기 부총리의 일정이 하루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로서도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당분간 이 과도한 업무를 어떻게 해내실지 잘 해내시면 좋겠지만 기존에 하시던 것도 좀 소홀해지거나 빠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면서 예. 글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빨리 이런 공백 기간이 조금 사라지고 새로운 인선들이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코로나 백신 별도 도입 주장 추진하는 거 이게 중대본에서 뭐 한마디로 퇴짜를 놓은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민주당 입장을 좀 볼까요? 저 박수현 의원님, 위원장님. 예. 네. 뭐 누구라도 지금 백신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총력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나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애초에 발표했던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가는 과정에 저희가 2분기까지 1,200만 명의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백신 확보인데 현재까지는 2분기 안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입 계약이 완료됐거나 현재 들어와 있는 백신의 숫자를 보면 대체로 900만 명의 예. 그 숫자가 지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추가 확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나 모든 분들이 현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다 노력을 보태주시는 건 고맙지만 현재는 그런 어떤 중대본의 또 정부의 그런 어떤 계획과 지금 차질 없는 수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는 한 1일 100만 명 정도 접종이 가능한 준비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보다 왜 접종률이 낮냐라고 자꾸 그런 숫자, 그건 애초에 저희가 예정했던 거니까 저희가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그러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제적인 백신 수급의 불안한 환경에도 저희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발휘하는 것보다는 중대본과 국가,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함께 도움을 주시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백신을 별도로 확보하겠다라는 발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도 그런 정부가 다양한 백신 확보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도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나? 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나 좀 신속하게 중대본에서 이 입장을 정리하면서 좀 무마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백신 확보 능력,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 여당 내에서 그 정권 말기에 아주 대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지금 정부가 이렇게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 정치를 하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권력이 무상하다. 정권 말기에 정말 대통령이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신설된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 김호란 국민암센터 교수가 이제 임명된 건데, 자, 정치 방역을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네요. 야당에서는 김연아 의원님. 예, 일단 그 김호란 교수는 백신 확보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발언으로 해서 예. 국민들에게 지금 새로운 방역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 또 능력의 어떤 자질, 검증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 설명이나 청와대에서도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1년 남짓한 상태에서 우리가 방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 단계도 더 인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화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저는 백신 확보와 백신의 신속한 접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 방역에 백신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 담당자가 백신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의구심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없나. 우리가 많은 코로나 관련 전문 인력들이 있고 특히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청와대 눈에는 항상 자기네들 편에 있고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말만 해주는 인사에 갇힌 그런 인사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야당이 이제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한다고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아주 와닿았어요, 가슴에. 야당에게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야당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초창기에는 왜 이것을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의미 없는 그 명칭을 가지고 계속 그 당시 당황스러웠던 우리 전 국민 정부의 발목을 잡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걸 또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또 집요하게 좀 도와주시지 어떤 정부든 처음에 다 그런 아무런 준비 없이 처음 맞이해보는 상황이 어떻게 완벽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도요. 지난 국회에서 그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을 해서 혹시 모를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다음 국민의힘에서 너나 잘해.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략물자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났을 때 야당에서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그야말로 정치 방역은 여당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정치 회방을 지금 야당에서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백신 확보 예산은 누가 제안해서 했나요, 박 의원님? 그것을 작년에요. 백신 예산은 야당이 먼저 제안해서 확보했습니다. 정부 안에 백신 예산이 포함되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최근에 백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정부는 그 당시에 예산 준비 안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비비 플러스 알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당에서 본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선거도 끝났는데 아직도 정치 방역 타령하면서 계속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의 태도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3부 클로징 할 때 제가 그 마이크 컷이라는 그 버튼을 잘못 눌러서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그 매끄럽지 못한 방송 진행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국제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국제법 위반 소지,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사건의 법적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랑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랑 변호사입니다. 예. 자, 먼저 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 간단히 그 개요 좀 볼까요? 네. 2011년경에 동일본 대지진과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한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당시 원전 사고로 냉각수 공급이 끊기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원자로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원자로 자체의 처리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고 핵물질이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쪽으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취해진 조치가 원자로에 물을 부어서 최대한 온도를 낮추는 식으로 현상 유지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된 물이 하루에도 이제 140톤씩 오염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2022년 말 저장 한계를 초과할 것이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서 해양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예. 저 일본의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 강행하려는 어떤 그 근거 논리 뭡니까? 일본은 이게 자국 내부의 문제이고 자국 영해에 방류하는 것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논의해서 동의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바다라는 것이 전 세계로 연결된 것이라서
일본이 방류 문제를 자국 바다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예. 또 국제 원자력기구와 논의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도대체 일본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분석해서 논의가 진행된 것인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방류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냉각에 사용된 물을 처리수라고 칭하면서 언급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21%가 방사능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물이 이제 전체 오염수의 72%에 달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수라고 이름만 붙이면 오염수가 아니게 되는 것인지 이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아소다루 부총리가 먹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게 안전하면 먹어봐라 이런 말도 나왔지만 아소 부총리는 먹을 수 있다 이런 말만 계속하고 자기도 또 아차 싶었는지 먹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망발 망원제족이라도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국제법적인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국제법 위반 여부를 좀 소상히 따져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문제는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로 이게 한 국가만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활동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오염 문제로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행하도록 이제 보장을 하고 자국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협약이 어느 국가가 해양 환경이 오염에 의한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보를 할 의무를 주고 있고요. 예. 해양 환경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력을 과학적 방법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얼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예. 그 내용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도 국제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이런 내용은 이제 국제 분쟁으로서 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이제 취하게 될 텐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무나 이런 것들이 다 국제법 위반의 내용, 절차상 위반 이런 것들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만약에 국제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국제 전문 재판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에서 이거 판단을 받습니까? 재판이 걸리는 거는 국제중재,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모두 이제 가능은 한데요. 예. 지금 문 대통령께서도 가장 주되게 언급하셨던 게 일본의 방출 결정 이제 중지를 촉구한다 이러면서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출 중단, 가처분 제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어가지고 가처분 제소요? 예, 네. 그래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지금 현재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설립된 재판소인데 주로 이제 대륙분 경계,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문제가 이제 주로 다루어지지만 해양 환경 보호 역시 관할 문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 절차 어떻게 됩니까?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제 단심 재판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 국가들로부터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이제 승복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이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요. 승복 먼저 받고 재판 진행. 예. 근데 이제 다만 승복에 관한 의사표시가 이제 합치가 돼가지고 제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국가가 일방이 이제 제소를 했을 때 제소당한 국가가 응소를 하면서 관할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하고 다른 부분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측이 이제 먼저 승복에 관한 합의를 하고서 다투기 시작하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 체계 그리고 이제 유엔 협약에 따라서 일방 제소에 의해서도 사건이 개시되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강제 관할권이 발동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재판이란 게 기본적으로 국내 재판만 해도 보면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네 오래 걸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단심이라고 얘기하긴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이 본안 재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 판결 늦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 짜장 짬뽕 시켰는데 맞게 맞는지도 중요하지만 불어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빨리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실히 진행되고 그게 또 반영이 돼야지 또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에 또 마냥 또 빠르게 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를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도 기간이 또 달라지는 면이 있거든요. 예. 국제중재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중재재판부 이제 구성에만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예. 어느 법원에 어떻게 제소하는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수싸움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본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먼저 이제 진행을 하고 예. 그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결론을 얻고서 본안을 다투는 게 좋지 않냐. 이게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이제 뭐 거론되는 카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본안 재판 이거 진행은 오래 걸리니까 이거 앞서서 그 잠정 조치라면 이게 뭐 우리 국내 소송에서 뭐 가처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본안 판결 나오기 전까지 최종 판결의 실효성 확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막기 위해서 임시 조치로서 이제 가처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도 임시적 조치로서 이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 조치와 관련한 유사 사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일랜드와 영국이 핵 연료 재처리 공장과 관련한 이른바 목스 플랜트 분쟁이 있었습니다. 목스 플랜트요? 예, 네. 그게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이제 추출한 플루토늄, 우라늄 합성 물질을 목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공장을 영국에서 건설하니까 예. 아일랜드에서 이거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해양 오염 일으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아일랜드가 요구를 해가지고 예. 한 달 만에 이제 일부 인용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목스 플랜트 사건을 비춰볼 때 그럼 이번 사건 잠정 조치 승소 가능성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용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선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다가 예.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 이제 수범자에게 명하는 결정 내리듯이 이렇게 딱 명쾌한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목스 플랜트 사건 한번 보면은 거기서도 결론이 인용은 됐지만 당시 재판소가 목스 플랜트 시운전으로 인해 아일랜드 해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교환을 해라. 네. 그리고 미칠 수 있는 위험이나 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라. 그리고 오염 방지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하라. 이런 내용의 잠정 조치를 내렸는데 예. 정작 가장 중요하고 우리도 지금 약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공장 허가 중지, 핵폐기물 운송 중지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직접적인 결론은 받아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때도. 예. 그래서 이 선례를 비춰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 어떤 정도의 오염 물질이 어떻게 언제 방류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를 얻는 거는 아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예. 이런 아예 이제 중지, 오염수 방류 중지 그 자체를 얻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서 아일랜드의 대응이 미흡했거나 그 사건 특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도 우리가 이것까지 명하는 건 자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는 것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법리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승소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 네. 이게 이 오염물질 영해 유입 이것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쪽에 돌파구로 작용해가지고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큰 건데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으로 해서 일본산 수산물 잠정 수입 조치 이게 해왔고 그래서 일본이 제소해가지고 국제법적으로 다퉜지만 1심에서 우리가 졌는데 2심에서 뒤집어가지고 전부 승소를 이끌었었거든요. 그렇죠. WTO에서. 그렇죠. 근데 당시 우리나라 승소의 핵심 논거가 일본과 한국 해양이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인근 해양 환경이 원전 사고로 인하여 오염 사실 및 오염 우려 사실이 인정되는데 우리나라 바다는 그렇지 않으니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 이게 인정받았던 건데 방류가 돼서 물이 섞이고 나면 우리나라는 제일 가깝잖아요, 바다가.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이제 같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과학적으로도 이제 환경이 똑같은데 WTO의 결정에 논거가 사라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에 직면하게 되고 수입 제한 조치 역시 종결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염수 이거 방류해버리면 우리 바로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나라 바다인데 영해인데 그럼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우리나라 이제 수산 산업에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염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일본은 극구 처리수다, 오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게 만약에 IAEA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면은 이게 섞인 상태에서는 환경이 똑같다는 것만 따서 쓰지 이게 오염물질의 방류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처음부터 좀 봉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 아니고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리그의 절대 2강 엎치락뒤치락 매년 명승부를 벌이는 현대가 라이벌 전북과 울산이 주말에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전북은 짠물 수비 리그 최소 실점에 빛나는 김남일 감독의 성남을 맞아서 한교원 선수가 결승골 넣어서 1대0으로 이겼어요. 1대0. 4연승이자 개막 10경기 무패 승승장구입니다. 예. 반대로 울산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수원 삼성에 0대3으로 완패하면서 3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수원에 진 것도 3년 6개월 만의 일이고 울산의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수원 박건하 감독이 사실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 합작한 한솥밥 동료거든요. 네. 박건하 감독이 계급장을 떼고 만난 첫 번째 사령탑 맞대결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어제 경기가 10라운드였는데 선두 전북 또 2위 울산의 승점 차는 6점 차가 됐어요. 예. 공교롭게도 이제 수요일 날 맞대결이 있습니다.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전북이 이기면 승점 9점 차가 되죠. 그래서 시즌 초반 독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렇군요. 자, 수원이 이제 이 명가 울산 꺾는데 그 소년 듀오가 활약했다고요? 네, 소년이라고 해도 되나 고민을 했는데 소년법상 소년이 19세라서 얼추 괜찮다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01년생 강현목 선수 또 2002년생 정상빈 선수가 어제 한 골씩 나란히 기록을 했습니다. 수원의 유소년팀 메탄고 출신의 신예 선수들인데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 골키퍼를 비롯해서 호화 군단을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 제목 보니까 잘 키운 유스 둘 7 국대 안 부럽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특히 프로 2년차 강현목 선수가 쏜 두 번째 골, 본인의 K리그 데뷔골이었는데 조현우 골키퍼가 쳐낸 공을 지체 없이 중거리 프로 썼는데 정말 묵직하게 빨랫줄 슈팅으로 연결돼서 골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올해의 골로 손색 없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슈팅인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보겠습니다. 야구에서도 젊은 피가 돋보였다고요? 네, 2000년생 투수 삼성의 원태인 선수의 호투가 눈부십니다. 2경기 연속 탈삼진 10개를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랑 비교하면 직구 평균 시속이 3km 빨라지고 주무기였던 체인지업 그 외에도 슬라이더까지 장착을 했다고 해요. 자유자재 변화구를 앞세워서 롯데 타자들 완벽하게 속였고 어제 4회 첫 2루타를 허용했지만 타자 11명 연속 범타 처리하면서 여유 있게 경기 운영했습니다. 7회까지 삼진 10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잘 막으면서 시즌 2승째를 거뒀고요. 2경기 연속 두 자릿수 삼진을 잡은 거는 양현종 이후에 7년 만입니다. 그래요. 사실 주말에 KBO에서 이제 화제의 순간이라고 하면 토요일 경기죠. 롯데가 삼성전에서 7회에 0대12로 크게 뒤지니까 경기 끝날 때까지 투수 대신 야수 3명을 잇따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추재현, 배성근, 오윤석 선수인데요. 사실 이게 항복한 거죠. 투수들은 이길 수 있는 다른 경기에 내고 오늘은 일단 야수로 막아보겠다 이런 뜻인데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야수를 마운드에 올리는 거 종종 있지만 이렇게 3명을 한 경기에 올린 거는 KBO 리그 4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2명 올린 거는 4월 10일에 한화가 두산전에서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안경영 해설위원이 입장료 내고 이런 경기 봐야 되냐 저격하기도 했었는데 또 딴 얘기하자면 한화 수베로 감독은 3볼인데 스윙한 선수한테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이제 크게 보면 이게 다 야구의 불문율 논란인데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생각 차이, 문화 차이에서 오는 면이 큰 것 같거든요. 이 얘기는 할 말이 제가 많아서 이슈 없는 날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슈 없는 날 자세히 다뤄보겠다. 네. 잠깐만요. 도쿄올림픽 소식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다음에 그건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혹시 02번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받으시면요.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